자, 2021년 6월 고2 학평 때 나왔던 내용 증명 지문인데 써놔야겠다. 2021년 6 고2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인데 이 내용 증명을 저도 보내봤어요. 살면서 처음 보내봤는데 올해 초에 살면서 처음 보내봤는데 근데 올해 초에 거의 한 일주일 간격으로 내용 증명 두 개를 보낼 일이 있었어. 각각 다른 건으로.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 증명이었어요.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건 잘라놓은 거긴 한데 이 아래다가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돈을 빌려줌. 내가 겪은 일. 돈 빌려줌. 그리고 이 빌려준 돈,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그 법적인 뭐 고소나 소송 절차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또 이게 지급 명령 신청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게. 돈을 빌려줬을 때 사람이 안 갚겠죠? 안 갚으니까 이제 이거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 알아야 돼요. 빌려줄 때는 저쪽에서 절을 하니까 내가 빌려주는 건데 받을 때는 그렇게 쉽게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매일 연락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래도 줄까 말까 한 게 빌려준 돈. 그래도 받을 수 있을지 말지 불투명한 게 내가 빌려준 돈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기까지의 엄청난 그 과정이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고 1년 넘게 못 받았어요. 1년 넘게 계속 연락을 하고 거의 계속 얼굴을 보다시피 했는데도 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갚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내용 증명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음,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내용 증명에는 이제 뭐 빌려줬으니까 다시 돌려줘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잘 해결되면 좋아요. 여기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정말 이건 잘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은 정말 서로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여기에서도 또 안 갚게 된다면은 이제 법원에 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지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출에, 고2 기출에 내용 증명에 대한 것이 나왔잖아요. 내용 증명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 지문을, 그냥 이 지문만 보고 없어지는, 증발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아씨, 내용 증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용 증명은 다른 데에도 많이 쓰일 수 있지만은 제일 대표적으로 돈 빌려준 거 못 받았을 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은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법지문이니까 당연히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에 대한 지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돼가지고 그때 그 호구 선생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라는 게 만약에 떠오른다면은 이 지문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훨씬 보기 쉬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는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국어 지문이 그래요. 각각이 개별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경제 지문 같은 경우죠. 아무튼 저는
일단은 이 요 내용 증명까지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 보내놓고도 조금씩 갚고는 있지만은 사실 전액을 다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지금 거의 한 달째, 한 달 넘게 또 일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곧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이러면은 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문에선 이 내용을 지급 명령 신청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따로 뭐 하진 않을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강제력이 없는데,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네. 강제력이 없는데 지급 명령 신청한 이후부터는 강제력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계좌에 대한 뭐 차압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대로 신청이 되고 제대로 그 과정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아무튼 요 내용 증명에 대한 지문입니다. 1문단부터 한번 봐볼게요. 1문단부터 봐볼 건데 간단하게 문단들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문단, 2문단, 일단 3문단까지 나왔으니까. 자, 1문단.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게 돈 빌려준 이 예시를 가지고 계속 적용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받기 위해서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것이 내가 돈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물건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금으로 받은 건데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판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돈 갚으란 말 없었는데요? 이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 증명,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따옴표 쳐져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용 증명이란 무슨 말이냐면, 보기 문제, 여기서 이제 보기 문제랑 같이, 보기 문제의 그림 있죠? 내용 증명 양식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봐주시면 돼요. 이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인데, 이를 활용하면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대요. 이 내용 증명이 그러니까 어떤 녀석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어떻게 해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면서 파악해 나가야겠죠? 1문단은 그냥 내용 증명 이라고만 써두셔도 문단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 문단 볼까요?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관계,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 권리, 의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돈 빌려주는 것은 뭐예요? 채권, 채무관계죠. 저는 이때 이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 이런 거 살다 보면 되게 많아요. 혹시 사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당했었어요. 호구가 따로 없네. 아무튼 이런 거를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연락을 고의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해야만 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연락을 안 받아버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우리한테 방문해서 판매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쵸? 아무튼 이런 경우 사용한다. 뭐 내용 증명에 내용 증명이 뭐 필요한 경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 가보면은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부, 세부를 제출해야 돼요.
세부를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는 거는 세부를 제출하니까 손으로 쓴다기보다는 그냥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세 개를 인쇄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우체국에 갔다가 이제 등기 A4 용지 이런 데 출력을 하잖아. 이제 등기 봉투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거 100원 넣고 가져가라, 100원 넣고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그 등기 우체국에 정확히 우체국에 가져가서 A4 용지를 가져가서 이거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안내하는 분이 저기 그 돈 100원 내고 등기 봉투 일단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 등기 봉투를 돈을 내고 들고 와요. 이렇게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가져가요. 봉투랑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우체국 영수증인가 직인인가 뭐 이런 거를 땅땅땅 찍으면서 하나를 등기 봉투 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건 그 내가 발신인이니까 수신인,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찍은 것들을 하나는 나한테 줘요. 그리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을 합니다. 똑같은 문서 3장을 인쇄해서 가져갔다 그랬죠. 이 세 개를 발신인 나, 수신인 그 사람, 그리고 우체국이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보낸 것 역시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우체국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보냈다. 우리 우체국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문서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 그걸 증명한 건 아니죠. 이 문서를 보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 우편은 그냥 발송이 되었다는 것만 증명을 해주는 것이지, 그 내용 증명 안에 있는, 만약에 이 내용 증명 안에 있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그대로 발휘한다라는 걸 보장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한 기간 안에 너 돈 안 갚으면 나 너 죽일 거야? 이 효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살인 사건이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걸 처벌을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 내용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일단 3문단을 일단 정리부터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용 증명 뭐 과정과 효력?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단 잘라와 볼게요. 자, 4문단입니다. 이제 4문단이고,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우선 이라고 하는 거죠. 기능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우선 그러면은 내용 증명의 기능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는데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라는 거죠. 만약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나는 이 사람이 돈 내라고 한 거,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갚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1문단에서 말했듯이 이 분쟁에서 일어날 어떤 불협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불리하게 될 일을 없애기 위해서인 거죠.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말했잖아.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을 때 무슨 소리를 짓거릴지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갚으라고 할 줄 몰랐다.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면 몇 월 며칠에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이 돈 갚으라는 거를 돈 갚으라는 그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다.
너가 받았고 내가 보냈고 우체국이 그걸 증명한다 라는 것만큼은 이 사람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 갚으라는 말을 못 들었단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게 내용 증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은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니까 여기에도 체크를 읽으면서 해주셨어야겠죠. 그래서 1이랑 2가 있는 거죠.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밑줄 치셔도 되고 상대방과 심리적인 부담을 줘 그 내용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 이것도 밑줄 치셔도 되는데 굳이 안 쳐도 상관없겠죠. 기능을 한다는 거 동그라미 쳤고 우선이랑 다음으로 동그라미 체크했으니까 기능 두 가지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와 체크 두 개로 이미 파악이 된 거예요. 읽으면서. 그쵸? 왜냐하면 심리적 부담을 주어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그냥 말로만 야 갚아 알았어 이러다가 갑자기 문서가 와버린단 말이야. 응? 그리고 보통 이 내용 중에 뭘 쓰냐면은 너가 안 갚을 경우 나는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들어가요. 이런 내용.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저도 썼어요. 그렇게.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송을 하든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든지 빌려준 돈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든지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 A에게 나 딱 내 이야기야. A가 나야.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진짜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씨 갚아야겠네. 존나 갚기 싫은데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빌려준 돈을 분할해가지고 몇십만 원 이런 단위로 분할해서 받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받을 수 있었음. 이 내용 주면 보내기 전에는 진짜 별 소리를 다 해도 절대 안 갚았어요. 근데 내용 주면 보내니까 그 이후로 대번 조금씩이라도 보내더라고. 왜냐면 안 보내면 바로 요게 되고 요게 되면은 계좌가 차압당하니까. 다음 단으로 갈게요. 자, 이제 어문단위이고요. 또한 내용 증명은 이거 또한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게 기능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볼게요.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가 뭐죠? 최고가 뭐죠? 뭐 독촉 뭐 이런 거였나? 잠깐 지문에 별표 나온 걸 읽고 올게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냄. 요게 최고인데 이것도 그냥 일단 붙여놓자. 요게 최고입니다. 요건데 소멸시효를 그러니까 내용 증명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걸 보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걸로도 분명히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문단까지 봤는데 그런데 내용 증명에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은 바로 요 녀석인데 요것도 역시 그렇다면 기능으로 볼 수가 있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냥 기능 3이라고 쓰셔도 될 겁니다. 그쵸?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그럴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인데 금전 관련된 채권이라고 할게요. 금전 채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내가 뭐 돈을 뭐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1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10년이면은 좋죠. 10년이면 좋은데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채권들은 단기 소멸 시효를 갖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채권 지문에서 채권의 소멸 시효라는 제목의 지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인데 단기 소멸 시효를 가지는 녀석들 중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뭐 밥을 먹었다라든가 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1년 또는 3년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큰 금액이 소송이 되게 되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채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돈 빌려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의 소멸시효가 10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받으려고 하다가 몇 년 후에 소송을 걸어. 한 5년 후 소송이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에 받았던 그 돈은 일반적인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게 아니라 단기 소멸시효를 가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아니면 그런 용도의 돈이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입증을 해버린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은 무조건 1년 안에 못 받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내가 이런 경우가 뭐 어땠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죠. 이것만 보고도. 그쵸?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이렇게 흘러가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순간 다시 뭐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흘러가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긴 모르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될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이야기했던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쵸? 소멸시효가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왜 그러나라는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앞에서 내용 증명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겠죠.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대요.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라는 녀석이 없어지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소멸시효가 흘러가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지. 내용 증명을 그냥 띡 보내고 말면 실제 기간이 흘러갔을 때 소멸시효가 그대로 흘러버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해놔야 돼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끝낸 게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다른 후속 조치를 해야 시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내가 불리해지지 않는다고요. 그쵸? 기억하세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단되고요.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나도 그럼 올해 초에 내용증명 보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청구나 이런 걸 해야겠다. 이제 다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6개월 안 지났으니까. 오늘이 6월 며칠이냐? 6월 2일인가? 6월 3일인가? 아무튼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10년 시효인데 9년 지남. 앞으로 남은 시효가 1년이라서 돈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1년만 버티면은 안 줘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고 청구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바로 지금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생기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해 놓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이거.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6문단이랑 7문단인데 이거 두 개는 그냥 마지막 거니까 같이 할게요. 여기 좀 지우고. 이제 보면은 거의 다 했어요. 이야기를 거의 다 했고 이제 6문단이랑 7문단 이렇게 있는데 6문단을 보면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쓰려고 엄청 알아봤을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내용증명 양식, 빌려준 돈 내용증명 양식 이런 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쓰면 돼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심하면 한번 쳐보세요. 핸드폰 인터넷으로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보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단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정 일의 특정 내용을 내가 너한테 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본문에는 당연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포함을 해줘야 돼요.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요. 나 이거 일치시켰냐? 일치시켰겠지? 아무튼 제목은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돼. 이거 상식적으로 되게 뻔한 이야기죠. 그리고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빌려줬고 몇 월 며칠까지 받기로 했다. 아니면 근데 언제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이행했을 때 법적으로 이제 싸우게 됐을 때 내가 되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는 뭐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반드시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증명 양식 또는 형식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문단.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내가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우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런 게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걸로 나오기 정말 좋은 포인트죠. 그쵸? 예를 들면은 방문 판매의 경우 우편 발송은 문서의 우편 발송이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잖아. 그치? 왜냐면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분실을 하면 우체국에서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도 있어요. 여기서 지문에서 말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만 더 얘기해 줄게요. 내용 증명은 내가 보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이걸 받았다면은 그 내용 증명에 대한 그 의사가 있다면, 갚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을 또 보냅니다. 답신을 보내서 당신이 하는 말 잘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갚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갚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일은 별로 없는데 저는 받긴 했어요. 받고도 그 써진 기간 동안 돈을 못 받긴 했지만은 그걸 받으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법적으로는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기까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을 안 해요. 그래서 답신을 상대방에서 보내는 것도 있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서 지문 해설은 다 이해됐죠? 이해 안 됐을 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돈은 절대 얼마가 되더라도 빌려주지 마시고 만약에 빌려줄 일이 있다면은 그냥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냥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냥 네 형편이 되면 갚아라 하고 그냥 주고 지금 그냥 주는 거다 이러고 마세요. 돈 빌려주고 이러지 말고 받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